259쪽에 보면은 소득세가 나오겠죠. 제일 먼저 소득세도 특징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세를 배울 때 뭐부터 출발하면 되죠? 특징부터 배우면 돼요. 요것도 첫째 국세입니다. 국세. 그 다음 얘도 사람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까 뭐가 되죠? 인세가 됩니다. 종부세와 그 다음 소득세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별 과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개인별 과세가 되죠. 개인별 과세.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합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 부부 합산은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세다 그러면 개인의 소득 아니냐? 개인의 소득을 부부끼리 합산하는 건 잘못된 거다. 맞벌이하는 사람은 따로따로 세금을 내야 된다 해서 소득세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 있다. 열거주의라는 건 소득을 8가지로 나열을 합니다. 8가지 나열을 해서 거기에 해당이 돼야지만 세금을 낸다. 이런 걸 열거주의 과세라 합니다. 그럼 열거주의는 뭐냐? 요거죠. 과세되는 소득을 8가지로 나열을 합니다. 몇 가지요? 8가지. 8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종퇴양이 되죠. 해보죠. 종퇴양. 종은 뭐가 되느냐?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나오죠. 종합소득 안에는 6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종합선물 세트죠. 종합선물 세트다 그랬으면은 6가지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쓴 일기책이 있죠. 그게 뭐죠? 난중일기. 왜 그거는 기억을 잘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이라는 건 유명한 사기꾼에 대한 일기책이에요. 유명한 사기꾼. 이근배라는 유명한 사기꾼이 있는데, 잡고 보니까 여자래요. 이건 내가 고의로 그런 거 아니에요?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이근배 사기연. 그러면 이는 뭐가 되느냐? 이자소득. 근은 뭐가 되느냐? 근로소득. 배는 뭐가 된다? 배당소득. 사는 뭐가 되죠?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그래서 모두 8가지로 나열을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만 세금 내라 이거야.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열거주의 과세 방법에 따라 과세 방법은 우리가 3가지로 나누는데 한번 볼게요. 이, 근, 매, 사, 기, 연은 따로따로 내지 말아라. 얘들은 원칙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내지 말고 합쳐서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라. 종합소득 몇 월 달에 내는 거죠? 5월 달에 내는 거죠. 해서 합쳐서 과세한다. 원칙이 뭐가 되죠?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합쳐서 내라. 이자가 생겼다. 갖고 있어. 배당이 생겼다. 갖고 있어. 그런 다음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나의 세금. 어떤 세금이죠? 종합소득세. 요걸로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외가 있죠. 예외는 뭐냐? 합산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중에서 몇몇 개들은 따로따로 내도 인정을 해주겠다. 따로따로 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따로따로 낸다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말 5월 달에 내면 종합과세고 그때 내면은 뭐가 되죠? 분리과세가 되는 거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5월 달에 내면은 종합과세고 아무 때나 내면은 분리과세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횡재한 거예요. 목돈 생기는 거. 그럼 대표적인 게 로또 복권이라고 그랬죠.
로또 복권 당첨되면 세금 띄고 받죠. 세금 띄고 받으면 그 세금에 대한 건 5월 달에 또 신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받을 때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과세죠? 분리과세가 되죠. 또 하나 여러분 통장에 결산이자 나오죠. 결산이자는 세후 이자입니다. 세금 띈 나머지의 이자예요. 그럼 통장에 결산이자 갖고 5월 달에 신고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때 이자 찍힌 순간에 끝나는 거. 한 방에 끝. 요걸 뭐라고 그러죠? 분리과세가 됩니다. 해서 5월 달에 신고할 때는 종합과세. 그때 내면은 뭐가 되죠? 분리과세가 돼요. 그런데 종합과세, 분리과세라는 것은 이근배, 사기, 연을 얘기하는 거고, 퇴직과 양도소득은 얘들은 종합소득과 애시당초 구분이 됐다는 얘기죠. 얘들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시당초 얘하고 분류가 돼서 얘네 둘은 구분이 됐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분류과세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 한번 할게요. 이근배, 사기, 연은 종합과세가 있고 뭐가 있다? 분리과세가 있지만 퇴직과 양도소득은 항상 무슨 과세가 되죠? 분류과세가 되더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느냐 그러면 양도소득세 배우죠. 양도소득세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사업소득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3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배우고요. 그죠? 임대 사업소득. 요거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죠. 또 하나 있다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뭐가 있죠? 부동산 매매업이 있고요. 오케이? 그럼 부동산 임대사업,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 건설업이 있죠. 건설업. 요 3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건데 임대사업 쪽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요번 시험도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4월부터 중과세 하니까 빨리 팔아라. 다주택자들. 팔아라. 팔기 싫으면 임대사업 등록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임대사업 소득에서 한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올해처럼 작년처럼 해서 요거 위주로 배웁니다. 나머지 것들은 배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기타 소득이라는 것만 좀 있다. 2-3개 정도 배우면 됩니다. 끝. 열거주의.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개인이 나옵니다. 개인. 우리가 개인이다 그랬으면 개인이란 말을 세법에서 잘 안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더라. 요 개념은 알아야 되죠. 쭉 가야 되는데 요거 지워도 되나요? 괜찮아요? 자, 쭉 가볼게요. 거주자다, 비거주자다 하는 건 첫째, 국적이나 영주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 주소가 있다. 그럼 거주자고, 국내에 주소가 없다. 비거주자고. 그럼 주소가 꼭 없다고 비거주자가 계속 유지되느냐? 요 신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주소가 없어지면 비거주자 되겠고, 비거주자가 오랫동안 살면 거주자 되는 거고 해서 국내에 계속해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요거는 못 가요. 183일 미만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소가 없어도 관계없어요. 183일 이상 살고 있으면 뭐가 되죠? 거주자. 182일까지는 뭐가 되죠? 비거주자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 누가 될까요? 어디에 해당되신 분이?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183일 이상. 요것은 뭐냐 하면은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요게 183일이 아니라 1년으로 나왔어요. 여기 개정된 게 몇 년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1년 이상 살아야지 거주자로 했는데 요즘은 외국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83일 이상만 살면 무대뽀로 걷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거죠.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느냐? 거주자, 주소 있죠? 쉽게 못 도망가요. 그리고 183일 이상 살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의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죠. 쉽게 못 도망가요. 쉽게 못 도망가니까 세금을 무자비하게 걷습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내야 되고 외국에서 벌은 소득도 내야 됩니다. 따라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대뽀로 걷는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대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누구죠? 운동선수들, 영화배우들 우리나라에서 번 것도 신고하고 외국에서 번 것도 신고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뭐예요? 연봉 받을 때 세금 띄고 받았겠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신고는 꼭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어요. 외국 사람이 왔어요. 공항에 내렸어요. 당신 이제부터 국내 니네 나라에서 번 것도 세금 내야 돼. 그럼 타고 왔던 비행기 타고 도망간다는 얘기죠. 꼬셔야 돼요. 며칠 동안 꼬셔야 되냐? 180 아니죠. 2일까지는 꼬셔야 돼. 비 맞춰줘야 돼. 도망갈까 봐. 그래서 야 니네 나라에서 번 거 신경 안 쓸게.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벌은 것만 신고 납부해라. 따라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내라. 그럼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그냥 국내소득 이러면 좋지만 꼭 어려운 말을 씁니다. 원천소득이라고. 그래서 국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납세 의무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 183일 되는 순간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꼬시는 거예요. 꾹 참고 있다가 183일 되는 순간에 넌 죽었어 해서 국내외 모든 소득으로 신분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다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요거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주소지. 주소가 없으면 살고 있는 것 거소지. 이건 내가 선택하면 돼요. 내가 주소가 서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사업장이 있어요. 왔다 갔다 귀찮죠? 그러면 거소지 광주에다가 신고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이건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비거주자는 주소나 주소가 없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국내 사업장이 있다. 사업장이 없다. 사업장이 있다는 것은 가게를 차렸다는 얘기예요. 가게를 차렸으면은 가게가 되는 거죠. 가게를 세련된 말로 국내 사업장 뭐가 됩니까?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되죠. 국세는 항상 세무서와 거래하는 겁니다. 사업장이 없다 하는 것은 뭐냐? 여기 광주 공단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으면 월급 받는 곳. 월급 받는 곳. 요게 좀 어려우니까 너무 유치하니까 월급을 국내 원천 소득이라고 얘기하죠. 월급.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요렇게 납세지를 구별을 합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요건 개인이고요. 단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 그러면 당연히 법인이 되죠. 법인이면 뭘 내야 되는 거죠?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뭐예요? 동창회. 동창회는 회비를 어디다 내요? 총무한테 주죠? 그럼 총무 계좌번호로 쏴주죠. 그럼 그 통장은 동창회의 돈이 아니에요.
총무 개인의 돈이죠. 총무 이름으로 개설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결산이자 나온 것도 누구에 대한 소득세가 된 거죠? 총무 개인에 대한 것. 그러니까 동창회라든가 친목회라든가 상가 번영회라든가 무슨 산악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인으로 보지 않죠. 뭘로 봅니까? 개인. 그러니까 뭘 내야 되죠? 소득세를 낸다는 것.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기간. 과세기간은요,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1월부터 몇 월이죠? 12월. 이건 고정이에요. 따라서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왜 그러냐? 인세야, 인세. 사람에 대한 세금이에요.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무조건 원칙이에요. 무조건 1월부터 12월. 그 사람이 입원을 하든 퇴원을 하든 개업을 하든 폐업을 하든 부도가 나든 무조건 원칙. 그러면 예외는 뭐냐? 예외는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졌을 때. 대표가 뭐라고 그랬죠? 사망했을 때. 사망을 하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냐? 사망한 날까지가 되죠. 5월 5일 날 사망했다. 5월 5일까지는 거주자예요. 그 다음에 뭐로 바뀐다고 그랬죠? 귀신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귀신이죠. 비거주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 해외 이주. 해외 이주, 이민 간다는 얘기죠. 이민 가면 한국의 주소지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 이렇게 되죠. 그럼 그날 이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주소가 없어졌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귀신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이민 갔으니까 비거주자로 바뀌게 된다. 신분이. 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유치하게 나온 게 뭐가 나왔냐? 변경. 건설교통부 옛날에 건설교통부 장관, 지금은 국토교통부입니다만은 그 장관의 영에 의해서 임의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그랬었고요. 그럼 틀리고. 그 다음에 얘가 유치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1월 1일부터 사망일 다음 날까지. 요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날까지만 해당이 되더라. 끝.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내용이 259쪽부터 어디까지 설명한 것이냐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서요. 263쪽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만 알아두면 거기까지 끝난 거예요. 요건 밑줄 안 해도 되겠죠? 다만 259쪽에 박스를 보면 과세 방법이 원칙, 종합과세 하나만 있죠. 그 밑에다가 뭐 하나 써놓으면 좋을까요? 분리과세. 종합과세 바로 밑에다가 분리과세. 요거니까 요거. 아이고 지워졌네. 원칙은 종합과세지만 예외 분리과세도 아까 설명해줬죠. 근데 여기는 분리과세가 없어서 쓰라고 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쳐다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 설명한 내용이 다고요. 이제 좀 어려운 거 264쪽 봤나요? 그거 밑줄 안 쳐드려도 되겠죠?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못 써놓으셨어요? 사진 찍었어요? 다음엔 내가 이렇게 하고 찍어드릴게. 동영상에서 요것만 보셔갖고 캡처해갖고 놓으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264쪽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론 좀 신경 써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라 나와 있죠. 좀 전에 사업소득의 세 가지를 설명했죠. 부동산 매매업이 있었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있고 그 다음 건설업이 있다고 그랬죠. 이 중에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사업소득 네모 2번 나와 있죠. 그걸 별 표시를 해 놓으세요.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찾았나요?
거기 괄호 1번에 포함되는 것, 괄호 2번에 제외되는 것, 요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해드릴게. 자,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다 그러면 이어서 해볼게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글자 그대로 임대가 뭡니까? 대여가 되겠죠. 부동산 빌려주는 사업이니까 임대사업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딱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 쉬워요. 부동산의 대여. 부동산을 빌려줬으면 다 임대사업이 되겠죠. 이해가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부동산상에, 이게 시험 문제죠.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했다. 그럼 부동산상의 권리를 빌려줘도 임대사업이에요. 근데 시험에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나 지역권, 지상권, 요거에 대여. 그러니까 얘도 권리가 되지만은 얘 둘의 대여만큼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뭘로 본다?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것.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 대여가 나오면 다 임대사업이 됩니다마는 지역권, 지상권 대여만큼은 임대사업소득이 아니라 뭐가 되죠? 기타 소득이 된다는 것. 단골 메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먼저 볼까요? 말로 할게요. 이 친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라따리아 이런 거. 라따리아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보증금은 현찰로도 가능하고 현찰이 없으면 부동산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현찰도 없지, 명의로 된 부동산도 없지, 사업은 하고 싶지, 이럴 때 내가 나타나는 거죠. 짠하고. 하고 싶어? 내가 상가 건물 하나 있으니까 이거 담보로 제공하고 써. 보증금으로 내고 써.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서까지 하면 멋있는데 꼭 뒤에 나오죠. 대신 한 달에 얼마씩 줘.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남이 담보로 사용하게 제공을 해주고 대가를 받았어요. 돈 들어왔으니까 소득이 있겠죠? 무슨 소득이 되죠? 부동산을 가지고 빌려줘서 받았으니까 임대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니까 요건 뭐냐? 자기,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나예요. 나. 누구예요? 나. 자기의 부동산을, 자기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도록, 계속 써야 돼? 밑줄만 칠걸. 제공해주고 싫어 나는 받은 대가 이러면 되죠. 나도 고집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동산을 타인이 담보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았을 때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 벌었으니까 임대사업 소득이 되더라. 끝. 세 가지.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임대사업 소득은 이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 총 수익금액 빼기 필요경비. 그러면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총수익금액 빼기 필요경비. 이건 무슨 말이냐? 벌은 돈. 요거는 뭐야? 벌기 위해서 쓴 거. 항상 세법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지출한 걸 빼야 소득금액이 나오죠. 수익금액 갖고 세금 계산하면 안 됩니다. 벌기 위해서 쓴 것은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에 뭐냐? 이거 계산하라? 거의 안 나와요. 총 수익금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알아둬야죠. 요것만 알면 끝이에요. 자, 지금은 무슨 사업이냐? 다른 사업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임대도, 임대사업의 수익금액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임대사업에는 항상 뭐예요? 임대료, 집세 받아야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요 놈이죠. 간주임대료. 이거 설명하려고 한번 해보자. 간주임대료.
집세는 아니지만 집세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요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보증금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보증금. 그럼 왜 이걸 임대료로 간주하느냐? 그러면 요거예요. 내가 상가 건물을 빌려주고 10억을 받았다. 10억의 보증금을 받았으면 요걸 은행에 예금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예금을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했다고 세법은 간주하는 거예요. 너 보증금 받았으면 은행에 저금을 했다. 1년짜리. 왜냐? 상가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은 최하 2년이죠. 근데 세금은 1년에 한 번씩 걷기 때문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10%다. 여기에다가 1년은 365일이죠. 이 중에서 빌려준 일수가 나오겠죠. 꼭 1월 1일부터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2월 15일부터 빌려줄 수도 있고 3월 5일부터 빌려줄 수 있으니까 올해 일수만 적용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왔다. 예를 들어 1억이. 그럼 1억. 야, 너 상가 빌려주고 결국 1억은 벌었지 않냐? 그러니까 1억도 집세로 간주가 된다. 무슨 임대료라고 그러죠? 간주 임대료.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요 이자도 집세로 어떻게 한다? 간주가 된다. 무서운 거죠. 안 무서워요? 나 혼자 다 하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뭐가 되느냐? 보증금인데 여기에는 주택보증금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에 대한 것만 간주임대료 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 갖다 전세 1억에 줬어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주택의 보증금은 제외가 되는데 요게 강화가 됐죠. 왜? 다주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 걸었습니다. 그러나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 3주택 이상. 그럼 보증금 받은 것이 3억 초과가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과세가 된다. 간주임대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요거 알아둬야죠. 몇 주택 이상? 2주택까지는 금액이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보증금 계산 안 합니다. 금액이 3억이 넘더라도 3주택 이상이며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될 때 3억 초과될 때만 간주임대료 계산해요. 그럼 2주택까지는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이렇게 되죠. 이제 요것도 이제 강화가 되겠죠. 만약에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은 임대사업자로 안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요 액수가 뭐 줄어들고 주택수도 좀 줄어들고 2주택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건 확정이 되면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오늘까지는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인데 2주택까지의 보증금은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일 때만. 그게 간주임대료 뜻을 알아두세요.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관리비 수입이 있죠. 관리비 여러분 저기 관리비 다 내죠. 그 안에 수도요금도 포함될 때 있죠. 따라서 관리비 수입에서는 공공요금은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 공공요금은 관리사무소에서 걷어가지고 대신 한꺼번에 납부만 해주는 거죠. 따라서 공공요금은 수익금액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어떨 때 있냐? 옛날에 많이 있었던 사건이죠. 넉넉하게 걷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수도요금이 10억이 나와야 되는데 걷다가 보니까 13억을 갖다 걷었어요. 그러면 10억을 납부하더라도 얼마 이익 보는 거죠? 3억. 초과된 거는 수익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세금을.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 요즘은 관리사무소장도 끝발이 많이 없어졌죠. 그죠? 동대표 눈치 보고 부녀회장 눈치 보고 이런 상황이니까 요즘 이런 게 많이 줄었죠. 옛날에는 막 걷었어요.
그래갖고 옆에 동보다 옆에 저기 아파트 단지보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냈다.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소송 걸고 막 그랬죠. 그래서 옷 벗은 사람들 많죠. 관리사무소장. 힘든 직업이죠. 힘든.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잘 선택하셨어요. 관리사무소 아이고 짜네요. 짜네. 그 부녀회장한테 휘둘리고 그래갖고 말이 많고 옛날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냥 월급만 받았습니다. 자, 공공요금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보험 차익. 보험 차익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보험 차익. 우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얼마짜리냐? 10억짜리예요. 근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다행히 보험에 가입됐어요. 보험금 얼마 탔냐? 20억 탔습니다. 그러면 10억 가치뿐이 없는데 20억의 목돈을 탔으면 얼마 더 받은 셈이죠? 10억. 나 이익 본 거죠. 왜 이익 본 거예요?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보험 차익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무서워요. 야, 너 보험금 탔다며? 너 이익 받네? 이익 본 것도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왜? 이 부동산 때문에 벌은 거니까. 무섭지 않아요? 핑계는 기가 막히게 잡는 게 이 세금입니다. 너 이익 받지 않냐? 뭐 때문에 이익 받냐? 부동산 때문에 이익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금 내라 이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가 불나도 세금 낸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노.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만. 만약에 보험 가입 안 했으면 골치 아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 수익금액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러면 266조 3번 밑줄 다 쳐버릇할까요? 쳐드려요? 그죠? 264쪽부터 한번 쳐드릴게. 쳐드린다니까 또 이상하네. 그죠? 자, 264쪽에 괄호 1번 포함되는 것, 그게 요거예요.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거. 1번 부동산 임대하고 대가받는 거. 거기서 괄호 안에 신경 쓰세요. 등기 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거. 임대사업을 할 때는요, 허가건축물 빌려줘도 임대사업이고 무허가건축물 빌려주고 받아도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요. 이해가요? 괜히 미등기면은 무허가는 안 낼 것 같은 생각을 버리란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국외부동산.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빌려주고 돈 받아도 우리나라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등기 여부와 관련 없다. 두 번째, 국외에 관한 건 무조건 세금 내야 된다. 근데 추적하기가 많이 힘들죠. 2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받은 거. 3번, 부동산상의 권리대여. 괄호 2번은 첫째 줄 제외되는 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임대사업소득이 아니라 뭐가 된다? 기타 소득이 된다. 맨 밑에 총수익 계산할 때 박스 간주임대료 더하기 임대료 더하기 관리비 수입 더하기 보험 차익. 그거 설명 들어갔죠? 그 다음 오른쪽 맨 위에 박스 보증금은 일반 부동산의 주택 제외 원칙 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보증금은 과세되죠? 그 다음에 주택은 원칙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예외로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면 주택의 보증금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보증금 확실히 알아두세요. 월세, 임대료는 무조건 다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 265쪽, 266쪽에 있습니다. 읽지 마세요. 읽지 말아요. 졸음이 와도 읽지 말고. 그 다음에 266쪽에 3번 가끔 한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수입 시기. 언제를 받은 날로 치느냐 요거죠. 집세를. 이건 상식적으로 해야죠. 계약서 씁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이렇게 나오죠. 보증금은 언제 주고 잔금은 몇 월 며칠에 치른다. 그리고 월세는 매월 며칠에 준다 써있죠.
계약서가 써 있으면은 계약서상에 정해진 날이 되겠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이 친구가 우리 집에 결혼해갖고 우리 집에 살라고 그래요. 아는 친구예요. 그런 경우에 계약서 써야지. 에이, 우리끼리인데 뭘 계약서 써? 그럼 언제 드릴까요, 월세는? 돈 있을 때 줘.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이렇게 계약서를 정해지지 않았으면은 실제로 지급한 날, 그날이 수입일이 되겠죠. 해서 1번 계약서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날이고, 계약서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면은 실제로 받은 날이 되죠. 이거 뭐 억지로 외울 필요 없죠. 계약서 많이 안 써보셨나? 자격증이 없으시구나. 속이 다 후련하네. 4번에 있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이제 비과세. 이건 빌려줬는데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빌려줬는데 세금 안 내는 것은요, 딱 두 가지만 공부합니다. 해서 논밭을 빌려줬을 때 전답이라고 그러죠. 전답. 내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전답인데 전이 뭐죠? 그쵸? 이건 뭐죠? 논이죠. 왜 한문으로 할 땐 전답 그러고 한글로 할 때는 반논 안 하고 논밭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끔가다 난 사춘기인가 봐 막 궁금해 죽겠어요. 이게 벌써 20몇 년째 궁금해 죽겠어. 왜 이런가? 전답하면 이것도 반논이래야 되는데 이거 할 때 미안합니다. 그냥 궁금하다는 얘기. 논밭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빌려간 사람이 작물 생산에 이용했습니다. 농사졌죠? 그럼 당연히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세가 돼야 되겠죠. 뭐 다른 용도다 그랬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유료 주차장 시설 해놓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옆에 밭에다가 방방이 설치해 놓고서 애들 코 흘리게 돈 뺏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요런 거는 과세. 농사를 지면 비과세. 그래서 농지 우리 배웠지만 농사 짓는 땅은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1세대 1주택에 대여. 임대가 좋지만 하나의 주택을 빌려줬으면 당연히 뭐가 되죠?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고가주택은 과세예요. 고가주택은 과세. 고가주택 개념, 아까까지 지방세법에서는 고급주택 개념이죠. 근데 요거는 뭡니까? 고가예요. 가격이 높은 거. 얼마 초과되죠? 9억 초과. 꼭 친해줘야 됩니다. 얼마 초과? 아까 종부세에서도 얼마까지 종부세 면제라고 그랬죠? 1세대 1주택은 9억까지라고 그랬죠. 따라서 요 9억은 공시가격을 얘기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하나를 임대했어도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9억까지의 일반 주택에 대해서 빌려준 거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67종 맨 위에 논밭의 임대소득, 논밭을 밑줄 작물 생산에 이용하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더라. 그 다음에 2번, 괄호 2번의 밑줄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라고 그랬죠. 근데 과세가 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고가주택. 얼마 초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외국에 있는 주택. 외국에 있는 건 아까 무조건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 줄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임대소득,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기준시가, 공시가격이죠. 9억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다. 제외라는 말은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뭐란 얘기죠? 과세란 얘기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에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 계산은 기억법만 알면 되죠.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각각 소유하면 어떻게 된다? 합산이 된다는 거. 항상 같은 세대에는 주택수를 어떻게 한다? 합산을 해야 된다는 거. 종부세랑 같아요.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비과세가 배제되는 건 금방 또 설명했네요. 과세되는 걸 물어봤죠? 뭡니까? 고가주택 얼마 초과? 9억 초과. 어디에 있는 주택? 외국에 있는 주택. 그 다음 268쪽 맨 위에 3번 밑줄 소규모 임대사업자.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두 번째 줄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올해까지. 근데 이것도 이제 개정이 되겠죠. 연장이 된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의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는 체크하세요. 요건 3, 4월 달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었다 기절해요. 기절하는 거 좋아해요? 기절을 시켜드릴까? 자, 269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12개가 있는데 한 번씩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77쪽 양도소득세 나와 있죠? 여기 한번 검사해 볼게요. 종부세 기억나요? 하도 오래전에 배워서 종부세 그거 한 문제 만만하게 나옵니다. 하도 오래전에 배웠어. 눈동자 흔들리면 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 용어,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여기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을 들어가는데 양도소득을 한 2시간 정도 강의하면 반 분량은 될 겁니다. 어렵지 절대 않아요. 양도소득. 오늘은 종부세나 그 다음에 소득세 이론 자체는 이해는 가요? 설명하는 거? 기억을 못해서 그렇죠? 대답을 너무 잘하는 거 있죠? 하다 보면 그러니까 1, 2월까지는 편하게 즐기세요. 다른 공부 많이 하시고 3월부터는 이제 관리 들어갈 거니까 잘 하셔야 되겠죠. 죽음이에요, 죽음. 자, 양도소득세는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